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랑 협착증은 다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잘 느끼셔야지 결국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오늘은 허리 재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허리가 안 아파지기 위한 운동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위의 강화 운동이랑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노후에 허리를 잘 관리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코어 인지는 균형 감각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코어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코어의 중요성이 되게 여러 가지로 혼동이 많이 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보통 숨 쉬는 깊은 데에 있는 코어만을 코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코어 이외에 좀 거죽에 있는 2차 코어를 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년기에 그리고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는 1차 코어, 속에 있는 코어가 강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속에 있는 코어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표현을 쓰면은 환자분들께서 이 겉근육에 있는 코어를 같이 강화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은 스쿼트, 플랭크 이런 것들은 속에 있는 코어도 1차 코어도 강화하지만 2차 코어도 같이 강화하는 운동이어서 노년기에 몸에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수행하시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운동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자기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상이 안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코어 강화랑, 연세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코어가 많이 떨어져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해야 되는 코어 강화는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착한 맛 던지네 스톤겠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코어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코어 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느낌에 가깝지, 속근육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스스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속근육의 특징이, 겉근육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줄 수가 있는 거고, 속근육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기가 매우 어렵고, 속근육의 힘은 한번 생기면은 저절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 유지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인지란 표현을 잘 쓰게 되고, 그럼 이 코어 인지를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코어 인지라고 말하면은 강화라고 오해되진 않아서 좋은데, 환자분들이 그럼 코어 인지가 뭐냐, 그런 물음표가 드는 건 여전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균형 감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어 인지가 향상이 되면은 몸의 균형을 잘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히는 느낌을 가지면서 일상생활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보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코어 인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잘 느끼는 게 왜 코어인지이고, 이게 왜 허리를 보호하는 거고, 이게 허리 건강에 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리 통증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신경이 안 눌린다고 해서 허리가 안 아픈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랑 협착증은 다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이 안 눌려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신경이 눌리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는 통증의 원인은 협착증이 맞지만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허리에 누적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과도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눌리게 해 주는 거는 현재 있는 통증을 제거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는 게 허리의 수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그럼 허리에 과도한 힘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 근골격계랑 매우 다른 부분입니다. 몸의 어디에서도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은 여기 코어 근육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요거거든요. 이 복횡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인데요. 이게 직립보행을 할 때 유일하게 버텨주는 근육으로 작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육 섬유의 진행 방향이 체중을 떨어지는 걸 반대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체중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근육 섬유가 이 방향대로, 이 체중이 떨어지는 방향대로 돼 있으면은 힘을 주면 굽어지겠죠. 그러면은 체중을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횡근은 옆으로 수평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좁아지면은 몸통이 원통을 형성하면서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만 가지고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치는 게 아니라 이 원통으로서 머리랑 팔의 무게를 감당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허리뼈만 봐서는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안 아프게 걷기 위해서는 허리에 척추 안정성 이론이라고 되었는데요.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면 허리에 많은 힘이 떨어지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절대적인 힘의 총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의 구조가 망가지는 거는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는 과도한 힘이 떨어질 때마다 상처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를 아주 살살 정말 오랜 시간을 비비더라도 피부엔 상처가 안 나겠죠. 근데 그 똑같은 힘을 한 번은 세게 피부를 핥히고 나머지는 아주 살살 핥혀버리면은 피부엔 계속 상처가 누적이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몸에서는 과도하게 힘이 떨어지는 순간을 없애고 평균적으로 강민정님 반갑습니다. 평균적으로 오늘 강의 주위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료하고 나면 맨날 이 말씀 드리거든요.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힘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체중이라도 체중이 한순간에 많이 쏠리는 일이 없으면은 허리의 조직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즉 허리가 퇴행성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힘이 약하게 들어가지만 한 번씩 두 번씩 강한 힘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조직의 손상이 누적이 되면서 디스크의 퇴행을 부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전반적인 협착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 몸을 돌이킬 수 없게 늙어버리게 만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어쨌든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걸으려면은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수동 시스템이라고 있죠. 뼈, 인대, 디스크. 이 몸통의 이 몸통의 뒤쪽에서 체중을 받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부 세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걸로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허리를 이해하시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수동 시스템 펴있는데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능동 시스템, 그러니까 근육, 그러니까 복횡근과 다혈근이 허리에서 떨어져 있는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주고요. 이 다혈근은 척추를 곧게 펴줍니다. 여러분들이 척추를 필 때 어깨를 제쳐서 척추를 피면은 목은 더 꺾여 버립니다. 어깨를 뒤로 제쳐서 몸을 피는 게 아니라 아랫배의 힘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아지면은요, 저절로 등이 이렇게 펴집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목이 올라갈 때 배를 당기면은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바른 자세지, 이렇게 하는 거는 머리 높이가,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로 제치는 건 머리 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척추가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뒤로 밀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이걸 배를 당기면은 뒤통수의 높이가 한 1cm 정도는, 5mm, 1cm 정도 올라가는 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어깨 쪽에 힘을 전혀 주는 게 아니라 배를 당기게 되면은 뒤통수 높이가 높아지면서 허리가 저절로 펴지고 목도 저절로 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방금 배를 당겼을 때 몸이 펴지는 의미가 이 복행근과 다혈근이 협응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행근에 순수하게 힘이 들어가면은 다혈근이 저절로 작용해서 이렇게 목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 아프신 분한테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 아프시다고 목을 체조하신다고 목에 떨어진 힘이 줄지 않습니다. 이게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켜서 이렇게 배를 당기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을 전혀 주지 않고 목을 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몸에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은 머리 높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 높아지시죠? 근데 팔이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게 머리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목의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몸에서는 두 번째는 이 능동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섬세하게 코어 근육만 인지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경 조절 시스템, 균형 감각이 있는데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은 선행수축이란 게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공을 팔로 물건을 세게만 줘도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자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젊으신 분이시고 그러시면은 내가 팔에 물건을 세게 주려고 하면 배에 힘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몸통에 힘을 쓰기 위해서 체간의 안정화, 복행근이 보통 다른 근골격계에 힘을 주기 전에 머리를 통해서 0.03초 정도 더 빠르게 선행 수축을 해서 몸통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균형 감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몸이 움직일 때 균형을 잘 느낄 수가 있는 이 균형 감각을 잘 느끼셔야지 결국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거든요. 몸에 힘도 좋고 뼈도 튼튼하지만 균형을 못 잡으면은 몸이 비틀비틀하면서 허리에 과도한 충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경 조절 시스템, 이 세 가지가 허리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환자분들이 뼈를 강하게 하고 인대를 강하게 하고 디스크를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가 과도한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게 대타죠. 오히려 뼈랑 인대랑 디스크에 무리가 적게 가게 하려면은 이 복횡근과 다혈근을 선택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훈련을, 그러니까 코어 인지를 향상시켜서 선택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코어 인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신경 조절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균형 감각이 잘 작동하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돌출 때문에 의자에 못 앉은 지 1년 반이 되었는데요. 나프록센 계열 소염제를 먹고 있는데 더 강한 소염제를 먹으면서 플랭크랑 맥켄지 신전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걷고 뛰고 턱걸이 플랭크 할 수 있는데 앉고 숙이는 것만 안 됩니다. 질문은 강한 소염제로 단기간 먹어보고 싶은데 경구용 스테로이드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환자분이 마지막에 물어보신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건데 통증은 원래 고리를 한번 끊어 보려는 시도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전문의랑 상의해서 뭐 한 1주 정도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특별한 병환이 없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경구용 스테로이드 잠깐 써 보셔도 좋은데 문제는 제가 그냥 환자분들한테 문제는 이게 신경이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그 재활을 하는 거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내가 불편하지만 진통제를 먹고 참고 이겨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허리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걸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안 아픈지를 찾아서 안 아픈 동작 위주로 코어를 인지하고 몸을 단련해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동작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재활하시는 게 재활이지, 강한 동작, 정상적인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을 내가 진통제나 주사를 맞고 억지로 따라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과 결과를 하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플랭크랑 맥켄지 신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협착증이 있고 많이 아픈데 플랭크랑 맥켄지 신전을 한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협착증이 낫거나 안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동작이든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든 어떤 운동이든 환자분한테 통증을 일으키신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참고 할 수 있는데 참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통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몸을 더 망가뜨리고 조직을 더 훼손시키는 행위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젊어서 헬스하는 것처럼 제가 코 강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코 인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강화, 운동하면 참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참고 하는 거는 재활이 아니고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특히 병이 있는 사람이 참고 하는 버릇을 들여서 내가 안 아픈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리면은 훨씬 더 급격하게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플랭크랑 맥켄지 승전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플랭크랑 맥켄지 신전 운동이 정확한 자세로 잘 되는 사람 중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이 원래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뒤로 제키는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배의 속근육의 힘을 코어로 완벽하게 느껴서 몸이 원통을 잘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드는 거지, 배에 힘을 빼고 뒤로 제키면 그건 맥켄지 신전 운동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따라 하시는 거거든요. 플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랭크를 할 때 오히려 거죽 껍데기 근육보다 속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플랭크를 버티셔야지 제대로 된 플랭크 운동이 되지, 나는 그 자세 취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팔이 부들부들부들 떨리면서 플랭크를 하고 계시면은 그건 원래 플랭크 운동이 코어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걷고 뛰고 턱걸이 플랭크 할 수 있는데 숙이는 것만 안 됩니다. 환자분은 제가 봐서는 신경 눌리는 정도가 어떤지 보시고요. 환자분들이 어떤 운동이나 어떤 스포츠를 할 때 참고 하시는 동작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 허리를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기분이 좋으면 덜 아픕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들이 만보 걸으면 쾌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덜 아프다고 기분이 좋아져서 덜 아프신 거랑 실제로 덜 아픈 걸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한테 제가 의사로서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환자분들 제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픈 환자인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환자분들의 하소연이고 의사들의 그거 당연히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내가 아픈 정도를 객관적으로 잘 구분하실 수 있는 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오래 삽니다.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만 아플 것 같으면 겁나서 약 먹고, 조금만 아플 것 같으면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아프면 너무 불안하니까 무슨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몸이 점점 더 불건강한 상태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게 아프더라도 조금 내가 지내보면서 약물이나 진통제 주사 같은 거 도움 적게 받으면서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생활 습관이 저절로 바뀌고 자세가 저절로 좋아지면서 안 아파지시는데, 이 통증을 약이나 주사나 병원에 의존해서 억지로 눌러버리고 원래 지내시던 대로 지내시면은 원래 허리가 아팠던 원인은 교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긴 한데 문호님도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재활이나 운동할 때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건 없는지, 내가 참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활은 안 아픈 운동을 꾸준히 많이 해서 통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온 단지 근육통 정도는 약간 극복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안 아프기 위한 재활에서 근육통을 극복해야 될 만큼 운동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아프기 위한 재활에서는. 운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활에서는 근육통을 동반해야 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안 아프기 위한 정도의 재활에서는 근육통을 무릅쓰고 뭔가를 하셔서 환자분한테 이익이 될 일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일반적으로 스포츠 개념과 재활 개념을 여러분들이 너무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원님께 제가 주제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고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자,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몸통의 균형 감각이 상승이 되어야지 환자분들이 안 아파지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은 코어라는 건, 코어가 약해지면 허리가 아파지거든요. 근데 코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배 이 원통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요. 우리가 머리랑 양팔의 무게를 더하면은 체중의 약 한 20%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머리랑 팔은 몸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날개뼈 자체가 옆으로, 그러니까 척추 있는 데서 날개뼈가 옆으로 붙어 있고 그 앞에 팔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은 몸에서 약간 앞에 붙어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머리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코어에 힘을 잘 줘서 허리를 쫙 펴면은 머리가 몸의 중심으로 가는데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어 계신 분은 어떻게 해도 머리가 몸의 중심으로 못 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뒤로 제껴서 몸의 중심으로 가시는 거는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배를 당겼을 때 뒤통수가 높아지셔야 되거든요. 이러면 척추가 펴지고 머리가 몸의 중심에 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코어를 정교하게 컨트롤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머리는 언제나 몸의 앞에 있고요. 어깨도 언제나 몸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 체중의 20%나 되는 게 몸의 앞에 있는데, 이 척추뼈만 가지고 이 힘을 다 버티려고 하면은 허리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받습니다. 지렛대 원리에서 이게 커지면은, 지렛대 축이 커지면은 멀어지고 이게 멀어지면은 훨씬 더 큰 힘을 받겠죠. 이 머리랑 목이 이게 뒤에 있으면은, 팔이 뒤에 있으면 좀 힘을 적게 받지만 이게 앞에 힘을 더 크게 받잖아요. 그럼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지세요. 물론 이게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머리랑 팔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머리랑 팔의 무게를 내 코어가 받치는 거를 일반 훈련이 아주 고도로 되신 분이 아니면 못 느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머리랑 팔의 무게가 내 코어를 통해서 지탱이 되는지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머리랑 팔의 무게가 이 배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은요, 앞쪽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수술하고 처음에 쓰는 훈련을 시켜드리면은, 이렇게 서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환자분이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허벅지가 돌처럼 단단해지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등한시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섰다 하면 종아리보다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머리랑 팔의 무게가 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그래야 허리랑 척추뼈에
힘이 전달이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이 자꾸 이 근육이니까 힘을 주면 되지 하고 힘을 빡빡 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그냥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배에 힘 주기는 겉근육에 훨씬 더 많은 힘이 갑니다. 속근육의 힘을 잘 주실 수 있는 분은 훈련되신 분들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 주기는 그러니까 훈련이 좀 되신 분들은 배에 힘주기를 하셔도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배에 힘주기는 겉근육에 힘이 더 많이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겉근육은 아래 위를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속근육만 수평으로 움직이지 겉근육은 사선으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붙어 있는 게 힘을 주면은 굽혀지거나 혹은 허리뼈를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근육에 어설프게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줬더니 코 인지 운동을 했더니 허리가 더 아파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균형 감각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빠라밤밤 님이 질문 주셨네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코 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코어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코어 인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똑바로 섰을 때 종아리보다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은 쓴 자세에서 코어를 활용하면서 쓰는 자세를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을 때도 천천히 걸을 때도 상대적으로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게 걸으시면은 코어가 작용을 하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 할 때도 상대적으로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달리기가 가능하시다면은 코어를 활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들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을 잘 주고 물건을 들면 허리가 안 아픈데 종아리나 엉덩이 쪽에만 힘을 주고 물건 들면 허리가 와장창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게 코어를 활용하지 않는 습관이 있으신 거고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건 보통 어떤 식으로 보시는가요? 제가 균형 잡는 훈련을 실제로 시켜드리긴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규격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코어가 무너졌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걸로 테스트하실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시고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는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옛날에도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몸통은 꼿꼿하게 세우고 한쪽 발의 체중을 70-80% 실은 다음에 실은 다음에 한쪽 발을 한 1-2cm만 들 수 있으면 들었을 때 몸통이 안 흔들거리면 균형 감각이 괜찮으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어도 일반인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요. 이렇게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한쪽으로 체중을 실는 동안 몸이 꼿꼿이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 팔이 양쪽 다리고 이게 몸통이라고 치면은요. 많은 분들이 제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오른쪽에 체중을 실으면 어떻게 되시냐면은요. 이렇게 체중을 실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몸은 곧게 서 있으면서 한쪽 발에 체중을 실는 거. 이걸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요. 속근육의 코어가 계속 일정하게 잡고 있어야지 거죽 근육이 힘을 쓰는 동안에도 속근육이 일정하게 잡고 있어야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체중 실어 보시고 또 내리시고 이렇게 서서 체중을 8대2로 실는 걸 유지하시면 됩니다. 쉬우실 것 같죠?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속근육에 어느 정도 인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세를 바꾼다는 게 이 간단한 동작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제가 허리 협착증 수술하고 나면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동작도 하긴 해야죠.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 이게 돼야지 몸을 안정적으로 내가 몸을 이게 되시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쓸 때 허리가 안 움직이면서 몸을 쓰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른발 왼발 걸을 때도 허리는 똑바로 서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기울어지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걸을 때도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걷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무릎이랑 허리에 떨어진 힘은 말할 필요 없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가 언제나 인지되고 있는 상태, 몸의 균형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거. 이게 허리를 보호하는 데는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뭐 환자분들이 얼마나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시민이님이 질문 주셨네요. 고령자나 허역차리자도 코어 인지 훈련이 가능한가요?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보통은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게 가장 방금 이렇게 쓰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게 최고의 훈련인데 이거 혼자서 잘 못해서 이게 힘을 되게 많이 빼고 과도한 힘을 주고 하면은 이 효과가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자가로 하시는 거에는 고령자나 허약 체질이신 분일수록 코어 인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근육이 약하면 아파져요. 그러니까 겉근육이 약하다고 별로 아파지지는 않거든요. 근감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속근육이 떨어진 게 허리가 훨씬 더 많이 망가집니다. 속근육이 떨어져서 허리가 망가지다가 보니 활동량도 줄어들어서 겉근육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근감소 겉근육이 줄어들어서 몸이 더 상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이 속근육을 우리가 측정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속근육 운용 능력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전거를 잘 탈지 못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지만 전 여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코어 컨트롤이 잘 됐는지 안 되는지는 코어를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거를 전문가가 몸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환자분들 그걸 잘 못 느끼세요.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로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봐야 자전거를 잘 탈지 못할지 아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와 있다고요. 어찌 됐든 그래서 고량주나 혈압 체질이 고령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린 게 제일 권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걷는 속도로 달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 60대, 70대 초반까지 큰 병환 없으신 분들은 걷는 속도로 몸이 안에 팔에 힘을 빼고 천천히 달리기. 발의 착지는 가급적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충격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족골 착지라고 발을 바닥으로 전체 잡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능을 내기 위해서 뛰는 거랑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착지하는 순간에 충격을 줄이는 데는 중족골 탈지, 발바닥으로 지명을 듣는 게 유리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데 발 뒤꿈치로 착지를 하는 걸 자꾸 연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방송이나 그런 데서 발 뒤꿈치로 착지하는 걸 가르치는 거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걷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몸 균형 감각 괜찮고 충분히 자기가 완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처럼 보폭을 늘려서 발 뒤꿈치로 착지를 하면 지면을 꽝꽝 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훨씬 더 과도한 충격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좋은 신발은, 그러니까 발바닥이 동그란 신발을 신으시잖아요. 그게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착지하는 걸 좀 줄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쿠션이 왜 필요하냐. 두꺼운 쿠션이 있고 발바닥이 동그란 거 신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고 발 뒤꿈치로 디디면 그게 신발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꼭 그렇게 비싼 신발 아니어도 보폭을 좀 줄이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부드럽게 디디시면은 그 효과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코어 인지 훈련에서 연세 드시면 제일 권하는 건요. 뭐든지 천천히, 그러니까 태극권 같은 걸 권해도 제가 태극권이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그런 태극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국 노인네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슬슬 하는 채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몸을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셀프 디텍팅,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태극권처럼 몸을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몸을 쓰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구부정한지 안 구부정한지 이걸 느끼는 거 자체가 운동이지, 젊은 사람처럼 하는 거에 그건 절대로 재활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재활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목적에서 재활은 절대로 땀나게 근육통 나게 하는 게 재활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운동이란 말로 표현을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노인들한테 가지고 온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은 현대의학이 노인을 위한, 그러니까 어떤 진단명이 노인이랑 젊은 사람한테 같습니다. 원래 이걸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디스크도 젊은 사람에 생긴 디스크랑 노인한테 생긴 디스크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거의.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학계에서도 좀 더 구분이, 그러니까 의학이 좀 더 발전하면은 노화 메커니즘 자체가 점점 좀 더 잘 규명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제 말씀에 좀 의지하셔도 좋고요. 이거를 나이 먹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은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 안 아프게 움직이면서 일을 움직였다가 안 아프게 일을 움직이고 안 아프게 삶을 움직이는 거지, 내가 아프지만 삶을 움직이면서 진통제랑 약을 먹으면서 삶을 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재활은. 이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코어 인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송설이 님이 질문 주셨네요. 2번 압박골절 10주 보존적 치료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보조기 풀고 서서히 운동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운동부터 해야 되는지요? 지금은 서서히 풀고 집에서 생활하고 밖에 나갈 때는 보조기 차고 20분 정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잘 걷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조기를 차고 걷는 데는 걸을만해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안 좋은가요? 아, 보통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보조기를 차고 걸어서 괜찮은 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코어가 힘을 잘 못 줘서 몸통의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보조기를 써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보조기를 차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속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조기를 차고 20분 정도 걷는 게, 너무 걷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걸으셔도 되는데요. 보조기를 빼고 서 있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요. 보조기를 빼고 서 있는 게 잘 안 되는데 보조기를 차고 걷는 연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이번 압박골절 10주 보존적인 치료를 했으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마다 관리 원칙은 다른데 저는 원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요, 앉아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서 있으면은 허리뼈에 힘이 오히려 적게 갑니다. 앉아 있을 때 코어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협착증, 압박골절이 있으신 분들이 서 있는 건 내가 힘드니까, 어르신들이 서 있는 건 힘드니까 자꾸 앉아 계시다가 압박골절이 더 악화되세요. 그래서 원래 압박골절을 관리할 때는 누워 있거나 서 있는 편이 좋습니다. 서서 걷는 거는 체력 되는다고 막 원래 걸으셨어야 되는데 10주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동안 활동량이 너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게 근육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뭘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일단은 걷는 거부터가 시작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똑바로 서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서 있는 거를 5 분도 못 서 있어서 자꾸 책상을 짚어야 되고 옆에 뭔가 난간을 짚어야 되시는 분들이 자꾸 걷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연습을 하면 늘지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은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지, 그리고 더하기 빼기가 잘 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연습해야지 이게 늘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송설이님 질문 주신 내용은 일단 서는 연습부터 충분히 해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체에 힘을 풀고 하셔야 됩니다. 상체를 힘을 주면 이게 달성이 안 돼요. 상체에 힘을 풀고 오른발로 8대 2 정도로 체중을, 양발을 떼지 않고요. 오른발로 8대 2 체중 실었다가 왼발로 8대 2 체중 실고 거울을 보시고 내 몸이 양쪽 어깨 높이가 하나도 안 기울어지게 팔의 힘을 완벽하게 빼시고
이게 걷는 거보다 훨씬 더 운동량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균형 잡는 향상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요거를 좀 송소리 님께서는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허리 숙이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적으로 몸통이 균형을 잘 잡아주면 이분은 허리는 제일 많이 숙였지만 허리뼈는 제일 조금밖에 안 굽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허리는 제일 조금 숙였죠. 근데 허리뼈는 제일 많이 휘었죠. 그리고 이분은 허리는 좀 이상하게 휘었는데 이게 빨갛죠. 그러니까 배에 힘을 꽉 주고 억지로 허리를 숙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코 인지를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속 근육에 대한 그러니까 코 강화라고 이해하시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주기라고 이해를 단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속 근육이 아니라 겉근육에 힘을 왕창 줘서 허리를 이렇게 꺾어 버리면은 허리에 떨어진 힘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원래 허리를 숙이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허리를 숙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해도 됩니다. 허리는 별로 안 굽어진 거고 등만 휜 거거든요. 근데 이 속근육의 코의 몸통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은 허리가 이렇게 말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리게 허리를 숙이지 말라는 뜻이어야지 그냥 이렇게 숙일 수 있는 사람이 허리를 왜 안 숙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빼먹고 겉에서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허리를 숙이고 안 숙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볼 때는. 몸통의 균형 감각, 코어의 인지를 얼만큼 잘 유지하느냐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 허리의 사용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간격이 좁아지고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뼈가 어긋나면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아픈 게 그러니까 아플 확률이 안 그런 데보단 좀 높다고 보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상 진단으로 어느 뼈가 아플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좁아졌으니까 여기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학적 검사나 이런저런 상황을 맞춰 봤을 때 허리뼈가 아프다고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소견이긴 합니다. 높이가 좁아지고 뼈가 어긋난 게. 근데 그 영상 소견만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다 통계를 내봤어요. 엑스레이 이렇게 돼 있고 MRI 이렇게 됐으면 아플 확률이 얼마인지. 근데 엑스레이 소견과 아픈 거랑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엑스레이 소견과 다른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어떤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환자분들이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게 저보다 더 영상 자료를 더 열심히 보세요. 저기에 답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참고 자료인 건 맞아요. 꼭 필요한 자료인 건 맞는데 그것보다 환자분들이 뭐 할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진료 받으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뭐 할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잘 생각을 안 해보시고 엑스레이가 어떻고 MRI가 어떤지 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셔서 그러신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엑스레이나 MRI가 그 독립적으로 아플 거를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료하실 때 뼈가 좁아지시면 아프니까 나사못 박자고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건 설명을 좀 짧게 들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 허리 디스크 사이 간격 멀쩡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허리가 아프고 다 수술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허리뼈가 아픈 거는요, 보통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뼈가 아플 만큼 그렇게 허리를 많이 못 쓰세요. 오히려 그래서 60대 좀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유압술의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힘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뼈 자체가 아픈 게 맞고 뼈 자체의 통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유압으로 뼈를 안 아프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뼈가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이 눌려 있어서 코어가 약해지면서 몸이 노쇠해지시면서 못 걷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요. 협착증이신 분들은 협착증으로 대부분 지팡이 짚으신 분들은 아파서 짚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프다고 말씀은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쭤보시면은 진짜 열의 9, 거의 열에 가까운 정도가 넘어질 것 같아서 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전까진 아프단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어느 날 넘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시면은 지팡이 짚으시거든요. 근데 그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꼭 더 아픈 것도 아닙니다. 결국 몸의 균형 감각이 없어지시면서 결국 지팡이를 짚게 되시고 더 노쇠해지시는 거거든요.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아픈 게 주가 아니란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덜렁덜렁 거려도 균형 감각만 좋으면 잘 걸어지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환자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셔서 아픈 걸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추세적으로 내 몸의 균형 감각이 어떻고 내가 걷는 자세가 어떻고 내 보폭이 어떻고 내 활동량이 어떻고 내가 허리 통증에 예민해지는 정도가 어떤지를 추세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간 아플 것만 같으면 약 먹고 약간 아플 것만 같으면 주사를 맞고 하는 습관은 환자분들이 환자분 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 좀 명심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결국 뭐냐면은요. 이 뱃속에는 코 근육이 복행근이 있는데 이 안에는 근육을 싸고 있는 신경 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센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유 감각이 뭐냐면 눈을 감고 제 손이 여기 있어도 제가 여기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내가 몸통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고 내 체중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근육들의 수축된 길이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 인지가 좋아야지 내가 꾸부정한지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삐딱한지를 잘 느낄 수가 있고요. 이걸 느껴야 머리랑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 코어 근육이 내 자세를 잡아주는 내 몸통 자세에 대한 위치 센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신경 조절 능력 이게 보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코어 근육에 대한 인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가 되면은 머리로 정보를 쏴서 다른 근육들을 움직여서 균형을 잡겠죠.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정보를 잘 못 쏴주겠죠. 그럼 자세 유지가 안 되겠죠. 균형을 자꾸 잃겠죠. 자꾸 넘어질 것 같겠죠. 이게 늙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환자분들한테 재활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몸통으로 균형 잡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허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앉을 때, 걸을 때 언제나 내 몸통으로 내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몸통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이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균형 감각을 느끼려고 하면 저절로 속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억지로 힘을 주면은 겉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속근육 위주로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몸통으로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B.O.D 강의에서 말씀드린 재활 훈련들을 해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시면은 그게 무슨 느낌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 많이 해본 분들은 압니다. 처음엔 잘 안 돼. 자세가 좋으면 몸통으로 내 몸을 받치면서 달리기가 되고요.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를 할 때는 몸통으로 내 무게를 받치는 느낌이 나야 제대로 되거든요. 그게 코어에 대한 인지입니다, 실은.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코어다. 균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게 코어다. 결국 내 뱃속에 있는 이 원통을 잘 활용해서 내 몸통이 내 전신의 균형을 잡는 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몸의 깨달음 같은 거, 이건
자전거를 균형을 잘 잡는 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모호하게 들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혼자 하시기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작 같은 거를 그냥 해 보셔도 좋은데 전문적인 코치가 없으면 이거 제대로 하기 어려우세요. 힘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신다면은 제가 제일 그러니까 쪼끔 더 체력이 괜찮으신 분이면은 뭐 70 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속도로 달리기이기 때문에 허리만 똑바로 펴지실 수 있으신 분이면 근데 협착이 진짜로 심하신 분들은 허리를 똑바로 못 펴기 때문에 이걸 못 하세요. 걷는 속도로 달리기를. 근데 내가 허리가 잘 펴지시는 분이시라면은 걷는 속도로 달리기 하는 거 진짜 뭐 시속 3km, 4km 정도로 달리는 건 심폐지구력이나 그 어디에도 크게 문제가 가지가 않거든요. 정말 걷는 속도로 달리기를 가장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걷는 속도로 달리면서 내 배로, 내 코어로, 내 몸통으로 내 몸을 받친다는 느낌이 느끼려고 하시고 팔에 힘을 빼려고 하시고 지면을 디딜 때 발바닥으로 지면을 한꺼번에 두텁게 디디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걷는 속도로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코어를 인지하시고 몸의 균형감을 높이시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노쇠하신 분들은 이게 안 되시는 소수의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는 명상의 느낌으로 태극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을 천천히 회전시키고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몸의 균형을 언제나 느끼는 것. 명상을 할 때 보면은 몸의 균형을 느끼는 거고 호흡을 언제나 컨트롤하는 겁니다. 호흡 컨트롤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코어에 대한 인지를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명상으로서의 태극권과 걷는 속도로 달리기를 저는 가장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달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비욘드에서 달리기 전문가분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다 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비욘드에 한번 방송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질문 다 못 해드린 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대영의 세길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다 하신 질문은 제가 다음 주는 월요일 날 6시 반에 여러분들 세길TV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여러분들 못다 하신 질문들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